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종성 기자,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목치기, 김남국 변호사님, 손목치기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아마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예. 있을 것 같은데요. 골목길에서 차량이 이렇게 서행으로 운전하는 차량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 이 팔목을 사이드미러에 가져다 댑니다. 그러면서 부딪힌 것도 아닌데 마치 부딪힌 것처럼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 스마트폰이 고장났다라고 하면서 수리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년 동안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는데요. 이 사람이 직접 그 현금으로 이렇게 돈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 피의자가 본인 계좌가 막혀 있었던지 동생 계좌로 이렇게 입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입금된 계좌 금액 내역 자체를 보니까 한 1억 원가량이 되는데 1억 원가량 되고 뭐 사람 숫자 같은 경우는 거의 900명가량이 되는데 이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느라 확인된 피해자는 현재 한 200여 명 정도 되고요. 아, 나머지 피해자들은 진술을 거부하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해버리니까 확인된 피해자만 지금 한 200여 명이고 금액만 하더라도 2,400여만 원에 이른다라고. 확인된 것만 2,400만 원이고 계좌에 들어온 건 1억 원. 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근데 홍 기자님, 여성을 주로 타깃으로 했거든요. 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성이고요. 또 이제 주로 강남, 특정 지역의 강남의 뒷골목. 근데 사실 여성 운전자들이 그 강남 뒷골목 갈 때 다른 차를 뭐 긁을까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 가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골목이 좀 복잡해서 이게 왼쪽으로 가도 되는지 일방이 아닌지 늘 서행을 하게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쉽게 그 안에 운전자가 여성인지 아닌지 확인이 됐을 거고요. 또 사실 이런 그 사고에 맞닥뜨렸을 때 여성 운전자들이 굉장히 좀 대응이 미숙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노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이 뭐 한 이제 78%가 뭐 여성이다라고 하는데 이 여성들 또 나이 분포를 보니까 그 30대, 40대가 많아요. 20대, 50대나 60대보다요. 주로 3, 40대에 이제 여성들한테 다가가서 일단 툭 떨어졌는데 사실 먼저 놀랐을 건 저 사람이 손목이 다쳤나였을 거예요. 근데 손목은 괜찮다 하니까 마음이 일단 놓였을 거고 그러고 나서 근데 액정이 깨졌다라고 하니까 그래 손목에 비하면 액정은 물어줄 수도 있지 했을 거고 사실 이 액정이 그 떨어지기 전에도 이미 깨져 있었던 건지 이걸 확인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 좀 뭐 액정 값을 요새 보면 한 뭐 만약에 2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걸 뭐 사고 신고하고 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1억 원이 통장에도 들어왔지만 현장에서 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것까지 합하면 상당히 그 규모가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운전자의 그런 심리를 이용한 교묘한 지능범죄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범인이 잡히게 된 경위가 또 재밌단 말이에요. 잡히게 된 경위가 작년 9월 달에 45세 여성이 강남 골목길에서 손목치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물어줬는데 2달 후에 이 여성의 언니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동일 인물에 동일 계좌번호에 똑같은 액수로 그렇게 똑같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상의를 해보고 이건 너무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신고를 해가지고 2년여에 걸친 범죄 행각이 경찰한테 적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피해자들은 그냥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주거나 계좌로 송금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나머지 피해자들은. 그렇죠. 대개는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일단 그 골목길은 좁기 때문에 운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 또 많은 곳 아닙니까? 그 골목이 그냥 보통 골목이 아니고 가로수길이라든지 노년역 부근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접촉사고 비슷하게 났다. 그러면 일단은 뭐 깜짝 놀래가지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범인은 나는 괜찮다. 그런데 보니까 액정이 깨졌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뭐 계좌 번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로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그냥 그렇게 뭐 안 다쳤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냥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돈 보내주고 아마 이런 식의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생긴 신종 범죄죠. 그러니까 전에는 뭐 스마트폰이 발달 안 됐을 때 이런 범죄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차에 치이는 척해서 넘어져가지고 다친 것처럼 하는 보험 사기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새로운 수법을 또 쓰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피해 여성과 교제하기도 했었어요? 예, 이 피의자가 정말 어떤 생각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그 범행 대상 자체를 보게 되면 여성이 한 7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여성 운전자가 조금 방어적이고 쉽게 수리비를 줄 것이라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재미난 것이 지난 2016년 11월경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기를 치고 그다음에 이 피해 여성과 뭐 커피 한잔 하자라든지 아니면 이 수리하는 데까지 좀 태워달라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 피해 여성과 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의심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전혀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뭐 앞서 홍정선 기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람이 다친 것을 걱정을 하게 되는데 다친 거 걱정 없다. 그러니까 수리비만 조금만 주라라고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호의감을 느꼈던 것인지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을 아예 사기라고 의심하지 못하고 나이가 무려 한 11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교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제를 하는 동안에도 이 피의자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사귀면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뭐 이상하게 이상하죠. 이쪽으로 뭐 휴대폰이 또 깨지고 또 저런 날은 또 이렇게 해서 또 휴대폰이 깨졌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의심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이상했던 게 사실 현장에서 물론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는 신용카드 시대지만 현장에서 가능하면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늘 계좌번호를 알려준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하면서 연락을 이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커피 한잔 하자, 휴대전화를 고쳐야 되는데 수리점까지 차를 태워달라. 이런 이제 수법이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이 범인이 돈도 필요했지만 그 뭐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단법인에서 월급을 가끔 받긴 했지만 생활비를 부족해서 돈도 필요했지만 여자를 만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어떤 고가의 그 패딩 점퍼를 입고 있고 멀끔해 보여요. 네, 멀끔해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정말 여성이 호의를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을 또 파고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 카사노바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여서 동생의 계좌로 그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영 변호사님, 글쎄요. 유치원에서 아이를 폭행한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부설 유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지금 수녀라고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가 지역 그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었겠죠. 그렇죠. 이 성당이라는 곳이 하나 믿음이 더 가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도 굉장히 좋았다는 다른 유치원들에 비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곳이었는데 보내고 싶은 유치원. 근데 거기에 다니던 그 3살짜리 3살도 채 안 된 만으로 3살 채 안 된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부모님한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보이니까 뺨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는데 아이는 그냥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아이가 바로 원장님이 때렸다.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부모님이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한 사건이고 이게 수녀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굉장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님은 굉장히 화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얘기하고 경찰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처 나 있었죠, 뭐. 멍들고. 그래서 병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리검사하고 조사하고 다 했어요, 그래요. 너무 충격받았죠, 뭐.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시인 다 했어요. 죽을 게 싫다고. 다른 혹시 원화생들이라든지 이런 원화들 피해가 좀 있었나요? 그 다른 원생이나 또는 그 동일 아동에 대한 다른 폭행 사실은 지금까지는 발견된 게 없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CCTV 영상 자료가 찍혔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제가 한 2개월 치고는 지금 영상 분석을 국가수에 의뢰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아이를 왜 때리고 패대기를 쳤느냐. 소극장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러니까 급식을 줬는데 밥을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 우발적으로 때렸다. 이것이 이제 현재 유치원 측, 그 수녀 측의 입장인데 아까 영상 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저게 우발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거의 이제 아이를 들어가지고 그냥 그냥 패대기를 치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거의 방으로도 막 강제로 그냥 끌고 들어가고
또 굉장히 뺨을 세게 때려가지고 막 휘청일 정도로 이렇게 그걸 어느 한순간에 한 번에 우발적으로 했을까? 평소에 어떤 폭행이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2개월치 CCTV를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글쎄요 그 보존 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기간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혹시 다른 아동들이라든지 저 아이를 포함해서 다른 아동들에 대한 어떤 폭행 같은 것들은 더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충격이 참 이 수녀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인이 저렇게 아이를 정말 더 사랑으로 밥을 안 먹는다면 어떻게든 달래서 잘 해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저렇게 한다는 부분이 더 좀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저 영상을 쭉 보면 저 아이가 원장 수녀님한테 도망을 가요. 다른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한테 가니까 원장 선생님이 데리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전에도 그런 기억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끌고 갈 때 보면 버티고 있어요. 예. 끌고 가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볼 때 이 영상을 보고 이게 정말 평상시엔 사랑으로 됐는데 이날만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했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아니 이유가 밥을 잘 안 먹어서인데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충격 받으실까 봐 아이의 상처를 이렇게 영상 처리를 해서 보여드리지만 사실 굉장히 멍도 심하고 상처도 심하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그 밥을 안 먹었다는 이유로 때릴 만큼이고 허리까지 들어서 패대기 칠 만큼이 만약에 밥을 안 먹어서라면 다른 이유들로도 비슷한 폭행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부모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사실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떨리죠. 네. 저 아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아이한테도 했을 가능성도 봐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수녀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우발적으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저기 확인된 영상을 보면 들어가지고 힘껏 그냥 아주 내동댕이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해 아동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휘둘렀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경찰에서는 CCTV 영상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 2개월치를 분석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2개월치 CCTV 영상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보게 되면 CCTV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유치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가 CCTV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국과수의 2개월치 CCTV 분량만을 확인을 해가지고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 없었다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가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기에 있는 그 피해 아동들에 대한 그 전수조사 그러니까 심리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함께 혼자서 근무를 한 게 아니라 아마도 다른 그 선생님들이 다 같이 근무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기에 근무하는 다른 어떤 동료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을 불러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해서 혹여 원장 수녀가 다른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도 폭행이 있었다라는지 여부를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도 그러냐는 거에서 좀 추격이 더하는 건데 김남국 변호사님. 저런 폭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저런 게 한번 걸리면 아예 유치원을 폐원시킨다거나 그런 조치는 안 됩니까? 그런 조치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아동에 대해서 폭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이 책임을 지고 그 아동 해당 기관에서는 대부분 이제 행정 조치가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에 머무른 그것에 그치고요. 뭐 조직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예 폐원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뭐 전에 있었던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원 조치까지 내려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원장들이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또 행정소송으로 끝까지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게 개인 책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제에는 법을 고쳐가지고 관리자가 책임을 소홀한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예 명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다라는 걸 법률적인 근거를 두어가지고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다투는 경우에도 뭐 승소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심어줘가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이제 행정 조치도 필요하고 종교 차원에서도 이제 천주교 교단에서도 저에 맞는 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저 유치원이 이제 위탁 유치원이라면 향후에 이제 다시 또 위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정부 지원 같은 걸 받는다면 그런 부분에 일정한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종교 교단에서도 엄격한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뭐 2개월치 CCTV를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